자, 그럼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보신 것처럼 어제 저희가 전문가와 한번 전망했었는데 말 그대로 빅컷 0.5%포인트 인하가 된 건데, 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 이 금리 인하가요?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 때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돈을 풀면 돈이 돌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국이 돈줄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올려서요? 그렇습니다. 금리를 그렇군요. 올린다는 거죠. 이후 30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겁니다. 특히나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수준이 아니라 0.5%포인트, 이른바 빅컷을 단행한 이유는 미국 노동시장이 확연히 식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점점 2% 수준으로 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있는데 고용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8월 신규 고용 수준도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빅컷이라고 하는 걸 단행했고, 그런데 이 좋은 신호 같은데 미국 증시는 좀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소식 저희가 접하고 들어왔는데 왜 시장 반응이 좋지 않은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금리 완화 정책을 쓴다는 거는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초 오늘 새벽 0.5%포인트 인하는 사실은 시장이 미리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하. 그만큼 미리 수익을 냈던 투자자들 일부가 오늘 팔아서 차익 실현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또 공격적으로 단행한 이 금리 인하 조치가 오히려 이 경제가 좀 연착륙하는 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촉발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게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 우리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 추석 연휴 3일이 끝나고 오늘 이제 장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상승세로 시작은 했는데 지금 하락 반전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제 반도체주 주가가 크게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준에서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시장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은 아마 약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금리가 내리면서 다음 달 11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도 현재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 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우리 내수 너무 안 좋으니까 하느니 좀 금리를 내려달라, 좀 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또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또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폭이 역대 최대인 기존 2%포인트에서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좀 내렸으니까 1.5%포인트 이렇게 좀 축소가 네. 돼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에 대한 이 자금 유출 우려는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하지만 이 빠른 금리 인하를 막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바로 집값 그리고 가계 대출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고려를 하지 않고서 금리를 그냥 내렸다가는 자칫 주택 가격은 더 오르고 또 가계부채 규모는 더 불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한국은행으로서는 지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10월과 11월 이렇게 딱 두 번 남았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일단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이 지표를 좀 살펴보고 신중한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 보도록. 네, 우리가 90년대나 쓰던 이 삐삐에서 이 무선 호출기를 이 원격으로 조정해서 폭발시켰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 장가 기자, 이 휴대전화도 아니고 이 왜 삐삐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삐삐하면 거의 한 30년 전에나 쓰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전화 해킹 위험이 있고 또 내장된 카메라나 마이크로 인해서 원격 도감청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핸드폰을 쓰며 위치 추적이 가능하니까 올해 2월 이 헤즈볼라 지도부에서 무장 대원들에게 휴대전화,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반면에 삐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도청 위험이 없으니까 무장 대원들에게 사용이 권장됐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이를 역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요, 이스라엘 측이 헤즈볼라가 수입한 무선 호출기에 소량의 폭발물을 심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 타이완 기업의 주문에서 납품받은 무선 호출기 배터리 옆에 약 28에서 56g의 폭발물과 또 원격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무선 호출기들에는요, 현지 시간 17일 오후 3시 30분 동시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송이 돼서 삐 소리를 내면서 호출기를 집어들게 만든 뒤에 네. 폭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외신이 전했는데 오호. 삐 소리가 나면 당연히 호출기를 이렇게 볼 집어들잖아요.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제 삐삐가 터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사상자 중에서는 네. 손가락을 잃은 사상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눈도 좀 다친 분들이 많았을 것 그렇습니다.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강하게 이 배후로 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폭발 기술이 이렇게 좀 고도화돼서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도 지금 터질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현재로서는 헤즈볼라가 주문한 이 삐삐에서 삐삐가 이 레바논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 폭발물을 직접 심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예. 특히나 이스라엘이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 폭발물을 심은 전화기 등을 암살 수단으로 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그렇군요. 들어보시죠. Palestinian bomb maker who the Israelis located, and they managed to get a cell phone to him. And when he put it up to his ear, it detonated and they killed him. 정말 이번 삐삐 폭발 사건도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면 12개월째 국경 너머에서 로켓과 미사일을 쏘는 헤즈볼라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일 수 있는데요.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삐삐 폭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확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좀 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유엔 안보리가 오는 20일 긴급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무기 기술도 참 걱정되고 중동 전쟁이 좀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됩니다. 자,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북한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자, 북한이 최근 쓰레기 풍선에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등 도발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탈북민 출신의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보좌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주에 우라늄 핵시설 공개 이후에 이 추석도 지나고 나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좀 감행했는데, 자,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다시피 현재 북한이 단계적으로 도발의 수위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깝게 보면은 지난 8일 공개했던 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이동 발사 차량을 먼저 공개하면서 마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임박한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핵시설 시찰하는 모습 공개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사일 도발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감행을 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북한이 발사한 그런 미사일 도발은 더 큰 도발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단계를 아하.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북한은 지금 경제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이런 수해 복구 처리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북한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말이 다가올 때쯤이면 북한은 항상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에 시달리게 되는데, 조바심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제적인 성과는 낼 수 없으니 당장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분야에서의 어떤 도발을 통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또 본인들이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용도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로 뭐 일각에서는 뭐 가장 큰 이유로 미국 대선을 일단은 많이들 꼽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를 지원 사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 기회다. 북한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의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이 미 대선에서 본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심정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를 원한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런 군사 도발 그리고 미국의 대선과 관련한 북한의 군사 도발의 패턴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은 예. 굉장히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그 2016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도발의 수위를 정말 전격적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뭐 화염과 분노라든가 뭐 내 책상에는 더 큰 버튼이 있다든가라는 그런 맞습니다. 유치한 말싸움이 오고 막 로켓맨이라고 네, 부르기도 그렇죠. 했죠. 그런 싸움이 오고 가면서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간보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김정은과 어떤 대화할 뭐 용의가 있고 또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미국이 그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전격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북한은 한동안 또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하지만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바이든 정부와는 어떠한 대화도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지난 12일 그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짓을 봐라. 북한은 자기가 있을 때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바로 그 다음날 북한이 화답을 하듯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렇게 전격적인 군사 도발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정부도 강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요. 이 11월 미국 대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서는 혹시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7차 핵 실험이랄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벌써 미국 정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와 또 해리슨 후보 사이의 그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기 이전에 본인들의 어떤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먼저고 특히나 이번에 이례적인 것이 민주당이라든가 공화당이라든가 양당의 어떤 모든 어떤 대선 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빠져 있거든요. 네. 즉 북한의 그 비핵화라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때야말로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과 대화가 잘 통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더 큰 도발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좀 미국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우리로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내부 상황도 한번 짚어볼 텐데 최근에 조선중앙TV가 다큐멘터리 하나 공개했는데 내용이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조선중앙TV는 지난 6일 빛나는 삶의 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고요. 그 33부의 내용인데 그 속 제목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붉은 단기와 함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네. 주된 내용은 김일성 시대 때부터 김정일 지금 시대를 나오고 있는 거쳐 영상입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시대 때까지 즉 3대에 걸쳐서 김씨 정권에게 무한히 충성했던 그 형언명의 원로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이제 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김씨 일가에게 이렇게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김씨 일가도 즉 김정은 위원장도 이들에게 굉장히 극진히 대우를 해줬다라는 식의 즉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김씨 일가의 어떤 정통성을 강조하고 또 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고요.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예. 이 다큐멘터리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예, 일주일 내내 이것만 보여줬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북한의 어떤 주민들, 네. 특히나 북한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모든 어떤 수혜의 책임을 엘리트들에게 물어서 그들을 처형한다든가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뭐 나만의 드라마라든가 뭐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 들었다는 이유로 또 사진 한 장 찍었다는 이유로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처벌의 대가는 결국은 주민들이라든가 엘리트들 모두가 북한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충성심을 강조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레토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김기남 비서와 최태복 비서라는 이 두 인물인데요. 예. 이 김기남 비서는 북한의 괴벨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김기남 비서에 선전성동. 대해서는 네, 정말 잘 알고 있었고 예. 또 최태복 비서는 제가 직접 만나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이 김기남 비서는 정말 60년대부터 북한의 선동 관련해서 줄곧 외기를 걸어왔던 어떤 북한 체제를 가장 맨 앞장에서 선전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 화면에 때문에 나오고 있는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저 사람이 돌아갔을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운구 행렬까지 쫓아갔을 정도로 굉장히 각별했던 사이고요. 저런 사람들을 조명하고 또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극진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보살핌을 뭐 보내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즉 정권에 충성하면 김씨 정권도 그들에게 마땅한 어떤 보답을 해준다라는 메시지를 좀 보내주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 말씀 중에 이제 북한 뭐 내부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뭐 일명 김주의 패션이어서 예. 김정은 룩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단속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내용입니까? 참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황당한 내용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체형이 아무래도 좀 비만 체형이다 보니까 그 김정은이 입는 바지도 조금 통이 넓은 바지를 입지 않겠습니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굉장히 통이 넓은 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예.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고요. 원수님 바지. 예, 근데 이제 저 바지가 북한의 청년 학생들 속에서는 뭐 원수님 바지다라는 용어로 쓰이면서 저 바지가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근데 사실 원수님 바지라는 것이 결국 김정은이 입고 있는 저 바지를 뭐 좋아해서라든가 혹은 김정은을 흠모해서 저 바지를 입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조롱의 의미도 있거든요. 조롱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저렇게 살이 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른 체형이 많죠. 마른 체형이 훨씬 많고 또 마른 체형이 선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육중한 체중은 사실 어떤 지도자급이 저런 체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그렇게 대놓고 선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학생들 사이에서 저런 바지가 유행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느낄 때에는 네. 어떤 최고 존엄에 대한 어떤 일종의 조롱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 말라라고 요구는 못하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입지 말아라.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소식통에 의하면 청년들 사이에서는 원수님이 입기 때문에 입는 건데 그럼 본인은 입어도 되고 우리는 입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조롱 섞인 어떤 반발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의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 소식 오늘까지 여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연예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요즘 학교폭력 연예인들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자, 활동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연예인들 좀 꽤 있는데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종성 기자님, 한 유명 유튜버가요, 이 학교폭력으로 논란이 됐던 이 여배우를 옹호했다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일단 그 유튜버는 곽튜브입니다. 구독자 200만 명에 달하는 대단한 곽튜브? 예. 네, 영향력 있는 유튜버인데요. 그 이제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나의 첫 이태리에서 로맨틱한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여기에 한 연예인을 초대했습니다.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의 지금 배우를 하고 있는 이나은 씨를 곽튜브가 초청해서 오른쪽이 곽튜브죠. 네, 여행을 한 건데 여행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게다 개인 채널이니까 이 허심탄회하게 개인사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곽튜브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학폭 얘기에 예민해서 너가 학폭에 연루됐다는 얘기 듣고 차단했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기사 내용은 당시에 이 학폭 피해자가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 이런 입장문을 다시 내놨었거든요. 내가 그걸 보고 다시 차단을 풀었는데 나도 학폭 피해자였으면서 이렇게 오해를 받는 너를 차단하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나은 씨가
이렇게 오해하고 차단한 사람 많다. 너무 슬프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여행 유튜브 각튜브는 물론 여행 유튜버로서도 유명하지만 지난해 1월에 뭐 예능에 나와서 본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폭 피해를 당했다. 이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굉장히 많은 누리꾼의 시청자의 대중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어요. 네. 그랬던 사람이 말하자면은 지금 당연히 진짜 만약에 오해만 받은 학폭, 가해자로 오해만 받은 사람이었다면 피해자로서 어떤 위로를 해줬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이게 문제가 된 데에는 이 이나은 씨가 학폭 관련해서는 이것은 허위 사실이었습니다라는 피해자의 재차 어떤 번복이 있었지만 네. 걸그룹 내에서 이현주 씨를 상대로 해서 이 어떤 가해를 했다. 따돌림 가해를 했다는 이런 문제 제기를 그 걸그룹 멤버의 동생이 했었고요. 이게 명예훼손 소송까지 갔었어요. 오. 그런데 그 상대 이제 걸그룹 멤버 이현주 씨와 그 동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걸그룹 내 따돌림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학폭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많은 대중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학폭은 아프고 남의 피해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냐. 어허. 말하자면 이나은 씨를 옹호하고 위로한 자체가 어떤 사실은 이현주 씨가 잘못된 시도도 극단적 시도도 했었거든요. 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라 왜 당신은 다른 제3자인데 왜 대신 위로를 사고 용서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곽튜브도 놀랐겠죠. 그래서 영상도 삭제하고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또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 대중은 그냥 삭제만 하면 끝이냐 이렇게 하니까 재차 다시 한번 앞으로 더욱더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하겠다 사과를 했는데 사과로 지금 끝나는 형국이 아닙니다. 교육부의 사실은 바로 그 학폭 피해 관련해서 공익 광고를 찍었었고 그 부분도 삭제가 됐고 네. 또 사실은 다음 달 19일에 본인이 출연하는 예능이 예고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대중이 불편해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학폭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법 강정이 좀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태를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공기업이요, 임직원 대상으로 강연을 열었는데 그 강연 내용이 황당했다고 합니다, 홍 기자님.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한국 지역 난방 공사인데요. 네. 여기에서 한 유력 일간지의 칼럼 리스트를 강연 대상으로 이제 초빙을 했는데 네. 강연자로 초빙을 했는데 이 강연이 진행된 후에 이 공사 직원들이 내부 반발, 비판이 컸던 겁니다. 이런 거를 들으라고 출석 불을 체크하고 불참할 경우에 사유사까지 내게 했느냐 네. 이렇게 반발한 건데 무슨 내용이어서 이렇게 반발이 컸느냐 그러니까요. 하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내용인데 제가 참 소개해드리기도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남자의 정에게는 총량이 있다. 이거를 아껴 쓰면 뭐 양기가 차서 눈이 빛난다. 돈이 있으면 그거는 뭐 세컨드, 이건 세컨드란 표현도 부적절합니다. 그 세컨드에게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공기업 강연에서 저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내세를 믿어라, 귀신을 믿어라, 뭐 여러 가지 좀 납득하기 힘든, 말하자면 모두가 대중이 함께 공감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이 분이 이제 컬럼리스트이자 뭐 민속학자여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네. 이것에 대해서 이 공사 측에서는 아니 이런 내용 강의할 겁니다 하고 자료를 글로 된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다. 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다른 강연에서 어땠는지 등등 해서 여러 채널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검증했어야 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공기업 인문학 특강에서 나올 내용인가 싶은데 이 공기업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죠. 사과문을 직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대처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이런 공기업들 보면은 이런 특강들 자주 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출석이 사실상 강제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하게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교육 시간 등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네. 꼭 참석해야 되는 회사 어떤 행사에서 이런 강연이 함께 이루어지다 뭐 기업들 많이 보니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내가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연이었는데 물론 이 강연의 기획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떤 인문학에 대한 소양도 기르고 뭐 스트레스 관리랄까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네,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방법. 그렇죠. 그리고 강의안 같은 것도 사전에 당연히 받아서 담당자가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안이 이제 프로젝터 화면 등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을 텐데 문제는 이 강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을 강연 시간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냥 발표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사전에 좀 점검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강연을 하던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전에 혹시 어떤 발언들이 문제된 적은 없었는지, 평소의 성향이라던가 저서 같은 부분에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을 점검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강연비도 350만 원 지불되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직원들은 사실 날벼락같이 이런 이야기를 전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부분이잖아요.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강사 섭외 이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좀 만전을 꼭 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리고 홍 기자님, 이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귀경길 정체가 굉장히 심했다. 제가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 고향 왔다가 집에 돌아간 자식들, 뭐 손자 손녀들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소식 들으면 더 걱정이 아마 됐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믿고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가 이 차량 이용자들 수백 명이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평택호 항으로 가는 길이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고속도로가 굉장히 정체돼 있고 네. 언제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최단 거리로 하시는 분이 있고 최소 시간으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비 설정을요? 네. 그런데 이 최소 시간으로 한 분들한테 말하자면은 논길 제대로 된 하다못해 2차 왕복 2차로도 네, 화면에 아니라 나왔어요. 그냥 길 하나 논 사이에 있는 길로 안내를 한 겁니다. 내비게이션 믿고 갔다가 어떤 분은 3시간 만에 벗어났지만 어떤 분은 2km 가는데 5시간 걸렸다는 5시간을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휴게소가 없잖아요. 고속도로가 좋네요. 아니니까 휴게소도 없고 아이들 이게 5시간이 굉장히 5시간을 갇혀 있고 유턴도 이게 아까 불가능하고 낮 그림이었는데 지금 밤까지. 그렇죠. 밤까지 이어졌어요.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누구 잘못이냐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냥 1분, 2분만 빠르면 여기가 어떤 길인지 제대로 된 길인지 그리고 사실 본인들의 이용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걸 그냥 그대로 따라갈 텐데 이런 길을 안내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AI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네, 좀 화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재 변호사님, 이 정도면은 내비게이션 업체가 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이용객들도 뭐 피해 보상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이 어떤 AI 기술이랄까? 빅데이터, 정보 활용의 어떤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은 여기가 지금 붐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길로 안내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먼 길이지만 이것이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해당 모빌리티 업체에서도 지금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도로, 원래는 안내하지 않는 그 안내 가중치가 매우 낮은 그런 도로를 우회해서 가라고 안내를 하게 되었고 본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이 길로 이제 우회하라고 안내를 하면서 갑자기 많은 차량이 정말 작은 도로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차량들이 몇 시간씩 그냥 도로에 서 있게 되고 이 주변에 사실 농가잖아요. 이 논두렁에다가 볼일도 보게 되고 나와 있게 되고 이런 일이 있다면은 사실 이 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그렇네요. 없거든요. 그런데 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애매합니까? 있습니다. 이게 도로는 도로가 맞고 길을 잘못 안내했다기보다는 우회도로 내지는 최단 거리, 뭐 최단 시간을 안내한 것인데 평소에는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서 이것이 제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됐던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게 어떤 기술의 한계 보여준 그런 사례로 보이고 피해 보신 분들은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내비게이션 기술이 좀 발전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다 끝나서 이제 연예인들도 사실 어떻게 연휴를 보냈을까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은 한동안 이혼 얘기 좀 떠들썩했던 방송인 박지윤 씨하고 최동석 씨가 있는데 서로 굉장히 좀 극과 극 명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혼 소송이나 이제 양육권에 대한 내용이 지금 조정 중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뭐 방학은 부모 중 누구와 보낼지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뭐 2주에 한 번 뭐 1박 2일 아니면 뭐 매주 주말은 한 부모와 보내고 평소에는 주 양육자와 보내는 것을 뭐 일반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 이런 명절이라던가 방학은 그때그때 자녀들의 스케줄이나 아니면 양 부모의 상황에 따라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지금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등 그리고 본인들이 게시한 글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번 명절에는 이제 아빠와 아이들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은 이것은 현재 이제 양육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때그때 협의하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맞게 그리고 지금 부부의 상황에 맞게 정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것도 다 이제 기사화되고 SNS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게 되면서 또 아이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보지는 않을지 또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홍 기자님, 이 자녀와 없이 보낸 박지윤 씨는 박지윤 씨대로 또 자녀와 보낸 또 최동석 씨 입장에서는 또 최동석 씨대로 또 많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동석 씨는 아마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한 불꽃놀이 너무 좋았다. 뒷모습만 봐도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특히나 명절을 함께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쁜 모습 보였고 이제 반대로 박지윤 씨는 이제 처음에 이틀은 집콕하다가 주변 분들이 아이고 밖에 나와 해서 이제 같이 뭐 바다 수영도 하고 맛집에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완전 극과 극이네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이걸 예리하다고 해야 될지 여기까지 생각하시나 해야 될지 아니 아이가 2명이지 복사해서 복붙해서 4명이 아닌데 엄마도 아이랑 보낸다 그러고 아빠도 아이랑 보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네. 명절 앞에 명절 주말 있었잖아요. 주말에 엄마랑 보내다가 명절엔 또 아빠랑 보냈을 수도 있는 그럴 수 건데. 있죠. 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 내년 설에는 뒤바뀌어서 또 그때는 또 엄마랑 보내고 또 다른 명절 당일이 아닌 다른 휴일엔 또 아빠랑 보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우리의 다 관심과 사랑이고 아이들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긴 한데 당사자들은 조금 괴롭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추석을 뭐 좋든 싫든 이렇게 다들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석을 마치자마자 오늘부터 국회가 곧바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여야가 한번 세게 붙을 것 같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명훈 기자. 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모두 3개의 법안이 상정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순으로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도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에 한 차례 법안 처리가 연기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 일정이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고 상정되는 3개 법안 자체도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다 옳지 않은 법안들입니다. 국정을 회방하는 법, 나의 세금을 함부로 살포하는 법들, 그리고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연하게 맞설 겁니다.
다만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할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지 여부는 논의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면 지난 방송사법 처리 당시 보였던 도돌이표 필리버스터 전국이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들으신 대로 오늘 국회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 둘러싸고 여야가 좀 강하게 충돌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전으로 김건희 여사가 잇따라 공개 일정을 수행하면서 활동폭을 늘리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를 하셔도 사실 국민 눈높이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들 자체를 좀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맺고 끊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좀 품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좀 자숙을 하고 계시는 게 답답하지만 옳지 않느냐. 네, 이런 상황이라 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게 지금은 때가 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의혹에 대해서 여론 좋지 않으니까 맺고 끊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적? 맺고 끊는다는 게 그렇다면 언제까지 끊어야 될지 그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프레임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불리한 시점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을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하고 반 정도로 돌아서는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남은 임기 기간 동안은 안 그럴까요? 저는 마지막까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자맹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여사는 어디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나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왜 순방길에 함께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는 김건희 여사가 장애아동들이 있는 시설에 가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또 청소 봉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마포대교에 있어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김건희 여사가 경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마포대교가 자살을 많이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같이 순찰을 동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을 찍을 때 같이 그냥 이렇게 동행을 한다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손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지시를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나오고 있군요. 예, 그 사진을 가지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본회의장에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뒤에서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히기도 했었던 이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저런 식의 사진들이 찍힌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는 바로 저런 영상입니다. 저거는 대통령실에서 조금은 그 섬세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일단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특히 경찰 공무원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거나 이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그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건드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저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만 남아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청소봉사,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는 것마저도 이제 밉상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계속적으로 활동은 하되, 여기에 있어서의 그 보도자료가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군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보여도 일단은 말이 나온 상황, 또 행보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또 말이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좀 봐달라는 입장인데, 김정욱 행정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당 내부에서 저 정도의 비판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국민 여론은 더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감싸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내부에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를 좀 보여주는 것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대통령 부인이 이 문제가 있기 이전에 이미 공천 개입 논란이 발생을 했었고 황제조사 문제가 있었고 명백 논란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 전국을 압도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전 9월 10일 날 마포대교 순찰 사진 컷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진은 메시지거든요. 무슨 기자가 찍어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내부에서 그걸 찍어서 송출을 해서 보내준 건데 대통령실에서 배포를 한 거죠. 예,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통령인가 본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측면이 꽤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9월 12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재판이 있었는데 2심 재판에서 손모 씨 같은 경우가 유죄를 받았어요.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 1심 때 손모 씨가 무죄를 받으니까 손모 씨가 무죄니까 대통령 부인도 무죄라는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다음에 또 대통령 부인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인 21g이 시공 건축을 했던 관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실 의혹이 감성에서 밝혀진 이런 상황 정도가 있다면 전 대통령실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대통령 부인의 행보에 대해서 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좀 배려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좀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 부인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누구도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아니면 제한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중대하게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전애 부위원장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코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걸 두고서도 일단은 이런저런 말들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김종욱 행정관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면 그러면 저기 체코 순방도 그러면 오르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안 간 적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 전에는 안 갔었잖아요. 예를 들면 순방 자체를 갖다 예를 들면 연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지율이 지금 매우 낮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모든 상황이 대통령 부인 리스크는 아닙니다만 대통령 부인 리스크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지금 순방이 다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듯이 소위 체코와의 원전 수주를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계약 체결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전 순방길에 나선 영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한 체코 원전 동맹을 맺겠다, 계약을 체결을 해낼 수 있도록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저는 굳이 저기에 대통령 부인이 동행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좀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있으면 갔다 오더라도 국내 문제가 저렇게 불거지게 되면 갔다 온 성과가 좀 더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참에는 굳이 저기를 같이 안 가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지 대통령 부인이 따라가겠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안 가시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순방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저렇게 가시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 부인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란들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그 영상에서 그리고 보셨겠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지금 뭐 곧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부위원장이 일단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좀 갈등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제 뭐 감출 수 없는 부분이기도 네. 한데 자 지난번에 추석 선물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보냈고 이번에 또 지금 나오다시피 순방길 배웅이 나섰고 악수까지 했습니다. 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순방길 배웅을 넘어서서 이제 다음 주에 입국을 하신 다음에 24일경이 되면은 지도부와 만찬 지난 30일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미뤘던 만찬을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시는 상황인데 결국 멀어질 수는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20년 동안 가장 가까운 관계였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넘어서 지금으로서는 당대표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차별화를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는 더 이상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의정 갈등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지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있는데요. 지금 뭐 이번 추석 기간에도 1대1 만남을 계속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번 의정 갈등의 어떠한 중재자로서의 그 채널로서의 역할도 좀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음 주 24일입니다. 화요일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뭔가 이 여당 여권의 분위기가 좀 풀려간다, 갈등 관계가 풀려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부터 뭐 당정 관계 복원을 위해서 빌드업 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빌드업이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이든 한동훈 대표이든, 근데 문제는 풀기가 어려운 고리가 분명히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전제 조건 없는 소위 여야 의정 협의체 참석인데, 예.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건 2025년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포기된다는 건 대통령의 의료개혁 자체가 약간은 예를 들면 허물어질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갖다 밀어붙여가지고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는 거죠. 한쪽은 거기에 따른 여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와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노력의 진정성과 관련해서 여기를 허무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단 전공의 단체 대표 같은 경우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라고 그냥 저격을 해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한 번도 비공개 만남 이후에 만나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의료계에서 가장 핵심은 전공의가 복귀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빌드업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상당히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보 또는 제3의 대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쉽지만은 느낌이 않다. 들긴 합니다. 네네. 예. 자, 민주당에서는요, 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도 이 계엄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대응팀까지 꾸렸다고 하는데, 관련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사조직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되었고, 그 군기 위반 행태도 적시되었고,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네,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대응팀 이름은 서울의 봄이라고 했다는데, 예전에 군사 관련 다뤘던 영화 이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심리적인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계엄 얘기를 계속 하네요.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얘기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이제는 언론들마저도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문제 제기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가십성으로 달아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김민석 의원이 만약에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추석밥상에 이거를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은 것이고, 김민석 최고위원을 제외한 다른 지도부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조차도 당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용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칼을 꺼냈으니 무라도 썰어야겠다는 심정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어쨌든 이 계엄 얘기하면서 뭐 탄핵도 맞물려서 꺼냈습니다. 심리적 정권 교체에 시작된 초입 국면이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증거는 진짜로 있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정황은 있는 거고요. 정황만 있다. 네, 증거는 본인들이 지금 제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김민석 최고,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이 중심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제보들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검증하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검증 단계다. 네, 정황은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 경호처장이 방첩, 수방, 특전사령관을 용산 관내에 모여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관례적이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호처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에 방문을 했는데 소위 방첩사령관 방문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매우 예외적인 사례들이 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군 내부에서 그런 정보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이상 징후가 있으니까 그런 징후들을 가지고 좀 여기서 식별하는 거거든요. 우리 군대 용어로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식별 자체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진전된 무엇인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뭐 김인석 최고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밖에 나와서 야 계엄이야 계엄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라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경고성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 정도 얘기가 한다면 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비 계엄 재검토는 있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저는 그렇다면 경비 계엄은 대체적으로 비상 계엄으로 연결됐다. 그랬을 때 경비 계엄의 수정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 부분과 관련된 정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뭐 제가 두 분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고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뭐 저보다 중대하니까 저 정도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증거가 나올 때까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라이브 픽입니다. 과거 전 국민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연탄. 그런데 이 겨울 필수 품목으로 불리던 연탄이 더는 서울에서 생산하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인 동대문구 삼천리 연탄 공장. 폐연단이 즐비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56년 역사의 공장은 이달 3일 폐쇄됐습니다. 한때 하루에만 연탄 200만 장까지 찍어내기도 했지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증가하고 연탄 수요가 줄면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결국 문을 닫게 된 건데요. 서울의 연탄 공장 폐업 소식은 아직 연탄을 떼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계층에겐 곧 다른 지역에서 연탄을 받아와야 한다는 사실로 직결됐습니다. 늘어난 연탄 운송거리에 연탄값 상승 걱정까지 더해지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나 했는데 다시 시작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부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동남아엔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태풍 보리스가 헝가리의 한 마을을 휩쓴 모습인데요. 물에 잠겨 간신히 지붕만 모습을 드러낸 주택들, 도로는 흙탕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중동부를 강타한 태풍 보리스. 한 달치가 넘는 비가 단 일주일 만에 쏟아졌고 지금까지 무려 21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도 위협이 됐던 태풍 야기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500명 넘는 사상자가 확인되며 초토화가 되는데요. 중국에선 태풍 버빙카에 이어 플라산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중국 전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온통 물난리가 나며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각국의 모습이었습니다.